안녕하세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특집 인터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한 지 벌써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쏟아지는 행정 명령들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하고 보도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의 초안으로 알려진 문서에는 외국 출신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초안이 현실화되어 우리 앞에 실제로 다가설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루머로 넘기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주 동안 보여준 모습들에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저희 러펌에도 OPT, H-1B, 또 비자 리뉴얼 관련해서 우려 섞인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이슈를 일자리 보호라는 정당성 안에 넣고 경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계 기업 액센츄리 천재원 대표님을 모시고 천재원 대표님이 유펜에서 직접 만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스터 트럼프였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계 기업 액센츄리 천재원 대표님을 모시고 천재원 대표님이 유펜에서 직접 만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스터 트럼프였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원 대표님께서는 유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런던 레벨 39 핀테크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투자를 담당하는 액센츄리 대표로 계십니다. 파리에서 열린 아섹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딜메이커 서밋, 런던과 텔라이브에서 열린 UK 파이낸셜 컨퍼런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등지에서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 및 포럼 초청 기조 발표를 하셨고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서울시 디지털 정책 분야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영국무역투자청, 인사혁신처사나 국가인재개발원 등의 여러 정부 기관에서 활발히 자문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뵀었죠? 작년에 뵀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가 액센츄리 개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액센츄리 아시아 허브 개소식을 이제 한국에서 했었고요. 그때 7월 19일 날 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가 저희 갤러리 백남준쇼 하기 네. 하루 전에 네, 맞습니다. 오프닝 행사로 같이 저희가 네.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이었죠? 아주 중요했었죠, 그때. 네, 그날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아유, 저는 그때 유체 이탈 상태여가지고요. 네. 너무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좀 많이 긴장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좀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좀 당시에 정신이 없었죠. 런던에서도 누가 오시지 않으셨나요? 런던 시장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런던 시장님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서울시 부시장님,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핀테크업의 대표도 또 와서 좀 큰 행사였습니다. 네, 저희도 되게 굉장히 좋은 콜라보레이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전 행사, 오프닝 행사 멋있게 꾸며주셔서 저희 전시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제가 프로필을 한번 보다 보니까 유펜을 나오셨네요. 네, 6편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펜에서 와튼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비즈니스적인 백그라운드가 그쪽에서 분명히 기이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 뵌 적 있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 2번 정도 봤던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 지금 이제 주니어죠. 네. 이제 지금 사실 비선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이방카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트럼프 주니어하고는 한 2, 3년 정도는 같이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펜에서요? 네. 그 당시에 유펜에서 학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대표님은? 이제 주니어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MBA를 나왔고요. 네. 저하고 이제 주니어는 학부를 다녔었죠. 네. 아무래도 하시는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쪽이다 보니까 클래스도 좀 많이 같이 들으시고 하셨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기본 과목들이 많습니다. 아, 코어 과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일렉티브가 아닌 네. 그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메이저 코र्스다 보니까 뭐 마케팅 101이라든지 매니지먼트 101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당연히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아, 잘 아시나요? 저는 이제 뭐 원래 잘 알았고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을 당연히 기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그럼 일단 아는 걸로 할까요, 저희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은 2개를 같이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프로젝트를 같이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수업은 2개 이상은 들었고요. 네. 뭐 몇 개 더 들은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그 가장 많이 듣는 과목들이 이제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비즈니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네. 과목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4-5명의 학생들이 같이 한 팀이 되고, 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쿨이다 보니까 그런 좀 프랙티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좀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PT한 거를 봤던 기억이 있고, 네. 아마 그 친구도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셨나요? 제 생각엔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더 모르죠? 잘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1등을 하셨으면 공동 1등이 아닌 이상은 대표님이 이기신 거죠. 뭐 그렇다고 보는데 뭐 누가 1등 한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 이런 게 우리 한국 시스템이어야 네. 이게 순위가 쫙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딱 알 수가 있는데요, 그죠 대표님? 근데 뭐 미국 시스템 잘 아시겠지만 서열을 굳이 나누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좀 다르죠. 네.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서열을 나누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랭킹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써붙였던 기억도 있어요. 전교 네. 1등부터 100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교문 밖에다가 쫙 써붙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PT는 어떠셨어요? PT는 대표님이 더 잘하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했죠. 제가 그 당시에 영어 잘 못해가지고 너무 초창기다 겸손하신 거 보니까 아니신가요? 뭐 제 팀원들이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좀 유명한 지금 회사에 좀 많이 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좋은 경험이었죠. 비즈니스라는 게 팀워크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프랙티컬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프랙티스고 어느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펼쳐놓고 네. 여러 가지 기법을 이제 들이대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러스쿨 때를 기억을 해보면 학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팀워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랬던 이유가 법이라는 걸 놓고 또 비즈니스라는 걸 놓고 어떻게 그것이 펼쳐낼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즉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경제 정책은 어떤 거냐라는 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는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 있었었고 또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뒷받침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펜이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유펜을 같이 나오셨으니까 네. 그쪽에서 배우셨던 학문적인 부분들, 네. 즉 학습적인 요소가 네.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쉐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학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 뭐 학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어떤 theory base니까 그거는 네. 다른 학교도 다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펜이 아이비리그 스쿨 중에 하나고 최근에 대통령직을 했었던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조지 부시라든지 다 아이비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비를 통해서 뭐 특별한 뭐 경제학적인, 경영학적인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네트워크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프랙티스를 접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했을 것 같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기존의 대통령들하고는 또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러이어 출신이고 또 네. 주지사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거쳐서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뭐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도 하시고 뭐 예일 NBA를 나오시고 하지만 집안 자체가 이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데 트럼프는 그야말로 정치의 경험이 없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비즈니스를 정통적으로 하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사실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즈니스맨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인베스터라든지 약간 뭐 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을 이제 그렇죠. 보통 그 정의를 앞에 내릴 때 나가는? 예. 그게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약간 엔터테이너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 좀 잘 인정을 안 해주려는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색이 있고 본인만의 관점이 뚜렷한 거죠. 다른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하신 게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했고 그렇죠. 또 거기다 카지노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단아라고 봐야죠. 이제 트랙 레코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했던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실패를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본인을 가장 좀 잘 믿고 다른 사람을 좀 잘 귀를 경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웃사이더라는 것이 네. 이번 정치 지형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사실은 작용을 했었죠.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터테인적인 부분도 네. 그것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치환했을 때는 정치적 쇼맨십으로 치환이 되고요. 그게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이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점도 있지만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것으로 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직접 혹시 강의나 뭐 워크숍이나 그런 걸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트럼프 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보통은 또 이제 뉴욕에 계시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있고 그래서 선배들이 보통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네. 것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한 두세 번을 같이 하시는 거를 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유펜 내에서 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었나요? 예. 유펜 월튼 스쿨 안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세미나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아요. 꽉 차죠. 아무래도 뭐 그때가 90년대였는데 네. 90년대가 또 트럼프의 또 하나의 레거시 시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또 많은 유펜의 월튼 스쿨의 부동산학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과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거의 그 강의장이 꽉 찹니다. 한 네. 200~300석 정도가 꽉 차죠. 저도 99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트럼프 타워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센트럴 파크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넥타이라든지 그 트럼프 브랜드를 활용한 네. 그런 걸 보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미나 하실 때 어떤 주제로 주로 트럼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미스터 트럼프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스터 트럼프고 보통은 이제 멘토의 역할로 강연을 하시죠.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저희들 같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커버를 해주시죠.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또 Q&A가 왔다 갔다 하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런 시스템에서 네. 교육 시스템 또 세미나에는 질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혹시 대표님도 질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생각 없이 손을 들었다가 이 셀렉션을 받아가지고 뽑히실 줄 몰랐군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저는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영어에 그렇게 큰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이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네네. 자신감을 갖고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 앉으셨어요? 이렇게 쫙 무대가 저는 있습니다. 앉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 왼쪽 계단에 좀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스터 트럼프가 딱 뽑은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일 만만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그래서 뽑혔을 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월튼 스쿨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딜 가냐면요. 월가를 보통 갑니다. 네. 그 투자은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커머셜 뱅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 회사로 가거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카지노를 하셨고 그렇죠. 또는 그 리얼 이스테이트 쪽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거죠. 왜 편한 길을 안 가고 좀 어려운 길을 갔을까? 그래서 네.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영어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버전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버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질문에 네. 그때 당시 미스터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사실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 당시 이제 영어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정확한 거는 느낌은 안 납니다만 네. 이제 보통 우리가 crack a lot of jokes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저한테 했더니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웃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조크로 이제 막 웃었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낌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조크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네. 조크가 좀 약간 다른 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신 경우가 좀 많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뭐 웃으니까 저도 같이 웃었죠. 웃고 이제 잘 기다렸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약간 좀 got lost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얘기하신 거를 다시 복기를 하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남들과 같은 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거나 좀 챌린징 하는 것이 좀 멋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즉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작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과를 보면요. 브렉시트도 사실 예스하고 노의 그 분포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노스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를 했습니다. 네. 런던도 노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잉글랜드 지방은 다 예스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가장 글로벌리제이션이 되어 있는 대도시 중심은 다 힐러리였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방도시 또는 시골 이런 약간 좀 대도시 또는 글로벌이 좀 덜 전파가 된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뽑았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 글로벌리제이션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50, 60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데케이즈로 따지면 한 2, 3, 뭐 4 데케이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기득권자였고 우리가 뭔가를 리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기존에 있었던 층들의 어떤 반발이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힐러리 클린턴을 뵈신 적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학교를 뭐 2, 3년을 같이 다니는 것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연은 인연인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졸업할 때 그때 그 커맨스먼트 스피치를 하신 분이 또 힐러리 클린턴이셨어요. 아, 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 기억이 맑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그때 커맨스먼트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러니네요, 진짜. 아마 그랬으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네네. 왔으면은 참 이게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 어떤 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때보다 특히 대학교 때 커맨스먼트 스피커는 사실 영원히 기억하는 스피커 중에 영원히 하나인데요. 기억하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그 어프렌티스라는 쇼를 하면서 많이 네. 썼던 얘기가 book smart and street sm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사실 그러니까 물론 컨비네이션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street smart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미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의 뭐 이론적인 부분, 기존에 지금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치가 이제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좀 대변이 되지 않을까. 향후 어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플랜에 있어서는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브렉시트 말씀하셨는데 브렉시트가 작년 6월이었죠.
지금 현재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브렉시트가 분명히 미친 대선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한국에도 미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영국계 회사에 계셨으니까 브렉시트를 정말 몸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브렉시트 때 어떻나요? 한국에 들어오시고 하시는 그런 거. 런던에 있었으니까 온몸으로 받아들였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영국 시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보팅 라이트는 없었고요. 네. 정말 희한한 거는 저희가 그 레벨 39, 그러니까 레벨 39이 있는 데가 그 카나리 월프라는 유럽의 중심, 금융지구, 중심 지구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레벨 39라는 이제 오픈 클러스터를 만든 게 2013년인데, 네. 그때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게 데이빗 카메론 총리,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개소를 할 때 보리스 존슨 시장도 왔었고, 네. 그 다음에 챈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재무장관이 와서 했는데, 네. 지금 브렉시트의 원흉이 보리스 존슨 시장이 됐고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브렉시트를 이제 미는 이 네. 단체가 또 저희 사무실 안에다가 또 그 캠페인 사무실을 내고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네, 좀 레벨 39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영국 런던에 있는 민간 합동 핀테크 육성기관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핀테크라는 거를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핀테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사전적인 정의로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파이낸스의 FIN,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TEC, H를 붙여서 핀텍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 이 핀텍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는 런던이 맞고요. 최근 이제 한 3, 4년 전에 네. 처음에 많이 이슈가 되고 나왔었죠.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핀텍을 사용한 거는 훨씬 더 오래됐어요. 아, 네, 그런가요? 이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집에서 이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이트레이드라는 것들도 지금 미국에서 그때 대박이 한번 났었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핀텍입니다. 그러니까 핀텍이란 건 뭐냐? 따로 새로운 산업이 아니고 기존의 일반 사람들, 보통 사용자는 네. 은행을 보통 가잖아요, 은행을. 그렇죠. 왜 은행을 가나요? 은행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가는 거죠. 은행에 가서 은행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은행 서비스를 받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필요하면 가야죠. 그렇죠. 저희가 가야죠. 왜냐면 가야죠. 서비스를 원하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시간대도 저녁 시간이 되면은 안 되죠. 가도 문 닫혀 있고. 그렇죠. 은행 시간에 맞춰야죠. 근데 은행을 갈 때 보통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좌는 본인의 계좌인데 자기 돈이 거기 있는데 본인이 수고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갑인데 네. 막상 이거를 보면은 사용자가 돈을 예치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제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뱅킹 서비스는 필요하되 네. 왜 뱅킹 서비스를 그런 좀 서비스를 잘 못하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핀텍입니다. 네. 그래서 핀텍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가 네. 그런 어떤 부조리나 그런 어떤 좀 불편함을 판단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나온 회사들이 지금의 핀텍의 어떤 자양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굉장히 소비자 프렌들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용자 편의적으로. 컨슈머 프렌들리이고요. 네. 완전히 그렇고 보통은 내가 어디다 송금을 하고 싶다. 네. 또는 내가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을 withdraw를 하고 싶은데 네. 커미션을 내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송금을 할 때 또 송금에 또 커미션이 더 붙죠. 인트레스트도 붙고. 그런 게 사실은 이거 왜 내가 내야 되지? 내 돈을 갖고 이걸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은행은 각각의 개인들의 모든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커미션을 부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이제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특히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앞세워서 나온 아이폰 이후에
이제 앱스토어가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멀리하고 이제 모바일 폰을 접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더 편한,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이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어떤 인더스트리의 전환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핀텍이 가장 큰 어떤 변혁의 중추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핀텍을 좀 먼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에도 들어있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깊숙하게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주도를 했던 게 런던이고, 왜 네. 런던이 됐냐면 런던이 이제 세계 금융의 한 축을 담당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생겨나게 된 거고요. 아마 여기 지금 청취를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가장 쉽게 보통 하는 것들은 은행 이체라든지 모바일로 하는 이체라든지 또는 송금이라든지 또는 아이폰을 쓰신 분은 애플페이를 쓰고 뭐 삼성을 쓰시면 삼성페이를 쓰고 이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강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적용을 못 받는데 런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서로 간에 빌려줄 수 있는 P2P라는 P2P 랜딩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용 등급이 높으면 네. 은행에 가서 저금리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을 받는데 만약에 그 신용도가 조금 낮게 되면은 1금융권에서 안 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2금융권이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안 되면 정말 뭐 사채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상당하죠.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너무 높은 거죠. 뭐 몇십 %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P2P라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서로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모르지만 그 중간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바일 안에 있는 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그 믿고 먹고 쓸 수 있는 곳.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백고경찰서 맞은편 스프라우트 마켓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양쪽의 어떤 트랙 레코드를 보고 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00가 지금 필요하다, 목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금융권에서 못 빌린다. 근데 사채를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경우는 그런 이제 P2P 이 랜딩 사이트에 가서 그거를 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채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프라인 플랫폼이 온라인으로도 그렇죠. 이동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점이 많잖아요. 브랜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브랜치가 결국은 브랜치가 없는, 한국말로 하면은 대면과 비대면. 근데 대면이라는 말은 클럭이나 윈도우 텔러가 실제로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모바일 폰을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비대면, 그러니까 마주칠 이유가 없고 지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코스트를, 익스펜스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disruption입니다. disruptive technology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파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disruptive가. 근데 핀텍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기존의 은행이 야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 써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은행을 누르고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플레이를 죽이는 거죠. 네. 왜냐, 이러한 서비스나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 기반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레벨 39에도 있었던 회사인데 트랜스퍼와이즈라는 송금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은행이 했었던, 보통 송금을 하면 런던에서 송금을 하잖아요, 미국으로. 그럼 보통 3, 4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100불이다 그러면은 100불에 커미션이 뭐 30불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커미션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퍼와이저 같은 회사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이제 수조 원대로 올라가는, 딱 5년도 안 됐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핀텍이 따로 떨어져 있는 금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머스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있는 하나의 에코시스템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핀텍을 얘기를 하지 않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우버라는 곳도 있고 에어비앤비라고 분명히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것도 P2P죠. 개인이
내가 차가 필요한 거예요. 택시비 비싸죠. 택시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렌트도 못 하겠어요. 그랬을 때는 플랫폼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으니까 거기로 가는 대차 서비스 받는 거죠. 그게 우버의 어떤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출장을 가고 싶은데 호텔 방이 없어요. 모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너무 비싸고. 네. 그랬을 때는 집은 갖고 있는데 내가 그 공간을 지금 어디 딴 데로 놀러 가고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을 그런 식으로 나도 뭐 용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한, 한마디로 이제 그런 공간이나 그런 서비스, 노동력을 나눠주는 공유 경제 시스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결국은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제가 전부 다 핀텍입니다. 직접 가가지고 현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 폰, 아이폰이 됐던 안드로이드 폰 안에다가 앱을 설치를 하고 그거를 그쪽에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을 시키고 페이를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충분한 시장이 됐고, 그래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현대자동차의 2배, 힐튼의 2배,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미 올라섰고, 이 회사들은 이제는 P2P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를 잘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고요. 알리바바가 혹시 몇 명이 그 서브스크라이버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엄청날 것 같기는 한데. 알리바바가 지금 거의 한 8억 명이 됩니다. 근데 8억 명인데 7억 명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고 1억 명이 화교들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리바바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쇼핑할 때 뭘 쓰니까? 어떻게 결제를 하죠? 알리페이라는 그 자회사, 페이먼트 회사 알리페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핀텍과 이커머스, 이 플랫폼은 불가분의 관계고요. 빅데이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핀텍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면서 비즈니스 또 경제 발전을 앞으로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 또 신생 기업 쪽에도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스타트업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좀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게 되면 창업입니다. 그냥 창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창업이라는 개념이 좀 브로드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사업자 등록증 하나 만들어서 뭐 치킨집을 하던 뭐 세탁소를 하던 이런 것도 다 창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반드시 미래의 산업과 연결되는 기술 기반의 벤처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보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을 의미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엑센츄리나 아니면은 사실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동종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이 스타트업을 육성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에서 이제 하겠다고 영국 런던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시아는 지금 이 서구권 웨스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문화적인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나 그런 경제 구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100만이 좀 넘어갔어요. 5천만이 넘었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을 보통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은 5천만은 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경제 실제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3,500만. 넓게 잡아서 4천만 원을 잡았을 때 그 4천만 원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의 부분입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 그다음에 뭐 유럽의 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 방식이 우리나라 또는 뭐 대만이나 중국의 그 규제 방식이 좀 달라요. 이걸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지금 청취자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는 전부 다 미국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를,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여기를 이제 규제를 걸어놓고 나머지는 그 법전에 없는 경우는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이슈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커미티가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모아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방식이라는 게 모든 사사건건의 모든 거를 아예 다 걸어놓습니다. 규제를. 네. 그럼 법전에 없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P2P 랜딩 지금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송금 이게 트랜스퍼와이즈 사례를 들어드렸었는데 트랜스퍼와이즈가 지금 하는 송금 방식이 영국에서는 팬시하고 괜찮다 아이디어 뭐 스트라이킹하다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게 카드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규제라는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런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서 네. 이 일반 힘이 없는 스타트업들, 어린 스타트업들이 치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고요. 네. 특히 입법기관, 국회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이제 핀텍을 얘기하면 보통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설사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두 번째가 문제가 이건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기업, 3개, 4개, 5개가 그 산업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새로운 업체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이 마켓 엔트리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업이 규제는 피했는데 그런 대기업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담합이라든지 가격을 다운시킨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그래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설사 거기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몇 개의 경쟁업체들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4천만인데 4천만을 5개가 그러니까 4개가 나눠 가져서 1,000만씩의 시장이다. 그럼 1,000만씩의 시장이 또 아니고 거기도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특히 핀텍이나 에너지 쪽이나 또 이런 쪽에 했을 때 제대로 된 이 검증을 받은 밸류에이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희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이제 싹수가 괜찮은 스타트업들, 잠재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네. 빨리 이거를 걷어들여서 해외의 시장에 노출을 시키자. 엑소도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0년 앞으로 3년 정도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제 유니콘 클럽,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콘 클럽이라는 것은 스타트업 중에서 정말 성공을 해서 적어도 1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그 시장 가치를 가지는 그런 스타트업, 슈퍼 스타트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 네. 스타트업들을 몇 개를 저희가 성공 모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는 저희 레벨 39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국의 지금 그 경제 구조,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어차피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바꿔야 되는,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의 경제 구조의 어떤 전환 정책에도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실적으로 성공 모델을 많이 내면서 저희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젊은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님으로서 또 그런 멘토를 지금 자청하시는 건데 네.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스타트업을 젊은 스타트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핀텍의 영국은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이에요. 네.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많죠. 그 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각오로 해라. 그래야. 실패는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 실패를 단번 다시 이걸-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한번 실패를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최선을 해서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복기조차 안 되는 실패를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되 실패를 최대한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트업은 분명히 향후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경험적 요소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다 생각한 게 오답 노트인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수능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네. 틀린 문제들 쫙 적어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 네. 오답 노트 만드는 것이 한 번 실수한 거는 괜찮지만 진짜 실제 우리가 본 게임에 가서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데요. 아마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출장을 몇 회나 다니세요, 대표님? 작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한국에 있었고 3분의 1을 해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분의 2나 계세요. 그럼 거의 200일 넘게. 한 200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본사가 런던에 있으니까 네. 런던에 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 또는 미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메릴랜드 주 정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얼마 전에 메리랜드 오셨었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메릴랜드 청사에 가서 이제 유미 호간 우리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네. 만나 뵙고 했었는데요. 대표님 아주 사진 잘 나오셨는데 그때. 고맙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도 이제 나오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래도 시장이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 레벨이 높고 특히 동부는 그런 클러스터가 잘 돼 있는 게 보스턴의 클러스터가 잘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메릴랜드, 볼티모어, 워싱턴 DC 근처가 이제 사실 바이오 벨트 중에 유명한 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디맨드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쪽은 사실은 프라이베이제이션이 많이 돼서 그렇죠.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뉴욕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은 실리콘밸리가 있고 이스라엘에 텔아비브가 있고 네. 런던 테크시티가 있고 지금 뉴욕은 실리콘 앨리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이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좀 인풋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맨하탄 옆에 루스벨트 아일랜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코넬 텍이라는 스마트 시티, 핀텍, 이 R&D 이 융합된 하나의 그런 미래 도시가 거기에 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도 일부 저희가 그 코넬 텍이 이제 테크니온의 약자인데.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동부에는 좀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뉴욕에 한번 네. 들리셨을 때 저희도 젊은 또 스타트업에 관심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좋은 말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야죠.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미국에서 곧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오늘은 손재원 대표님과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막연한 혹은 어느 정도의 분명한 실체성을 가지고 기대, 걱정, 우려의 시선들로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 앞에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에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특집 인터뷰 그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의 금요 스페셜. 이 시간은